네. 우리가 인적 자원 개발 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유럽에 대해서 우선 배워봤고 미국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 대해서 배워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흔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적 자원 때문에 우리 국가 경쟁력이 높아졌다고요. 이걸 또 달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지만 이때의 자원은 광물이라든지 천연, 지하, 자원 이런 거죠. 우리는 천연, 광물 자원들이 없지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를 교육에서 찾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교육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교육 때문에 우리는 잘 살게 되었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곧 훈련, 즉 직업 훈련을 얘기한다. 직업 훈련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한국은 어떻게 인적 자원 개발 제도가 발전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의 흐름과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패러그래프 3 한국의 HRD 제도 발전 과정은 직업교육훈련의 기원과 HRD의 체계와 관련 법, 제도의 변천 과정을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건가요? 슬라이드 뷰가. 자, 그렇다면 컴퓨터가 좀 잘 안 뜨네요. 자, 그러면 우선 직업교육훈련의 기원부터 알아봅시다. 이것은 페이지 60페이지, 여러분 교재 60페이지서부터 나와 있는 거죠. 요약을 해보자면 1905년도에 철도원 양성소가 최초의 직업교육기관으로 설립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때는 전기가 우리가 철도가 놓였죠. 그죠? 경성부터 해서 자 그때 이 철도원들을 교육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직업교육 근대 쉽게 말하자면 최초의 근대 직업교육기관입니다. 1890년부터 1900년대 민간기업에서 직업훈련기관이 이제 설립하게 되는 거죠. 이때 민간기업이라는 것은 시작은 조금 일제 시대 때 그러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회사라든지 방직회사, 철광회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1948년도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됐을 때 교습소라든지 직공양소소 등의 직업훈련기관이 설치되었고요. 이듬해 국립교육공무원 훈련원을 설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는 이 직공양성부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로 이렇게 훈련소의 성격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행정부의 직무훈련을 이식하면서 민간기업으로 도입되어야 되었다. 그래서 감독자 교육기법 TWI, MTP 전개가 됐다. TWI는 여러분 60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데요. Training within industry, 즉 산업 내에서 어떤 훈련을 받는 걸 얘기하고요. 산업재 훈련.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이라는 것은 관리자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 훈련 프로그램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직업교육훈련의 기원 이렇게 되는데 최초에는 철도원 양성소부터 근대 직업교육기관이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1890년대부터
전차, 점차, 전기회사라든지 방지회사, 철강회사가 들어섰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우선은 직공양성소부터 그 이듬해에는 공무원 훈련교육기관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민간 기업으로 직무훈련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적 자원 개발의 우리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적 자원 개발 체계부터 우선 보도록 하죠. 인적 자원 개발의 구분과 목표 보겠습니다. 우리는 61페이지서부터 62페이지까지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요. 하나는 직업훈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반 교육훈련입니다. 그죠? 훈련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하나는 직업을 위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뭐 거칠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죠? 왜 우리나라는 그러면 산업인력을 양성해야만 했을까요? 그죠? 우리는 경제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자, 인터넷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출처를 우선 밝혀드릴게요.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자, 쭉쭉 경제개발 계획 개관이 되어 있죠. 미래의 일정 기간 동안 경제계획에서 제시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동계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 이후에 48년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당연히 자, 미국의 원조가 많았던 때였으니까 그죠? 경제 원조 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경제 부흥 계획서를 세우게 됩니다. 자, 1960년대는 이제 서서히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외자 관리법을 제정해서 외자 도입을 촉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보십시오. 기반을 마련해 놓고 나면 이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고도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흔히 뭉뚱그려서 거칠게 얘기하자면 박정희 정부 시대 때 있었던 경제 발전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고도 성장기로 나눠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4차까지로 봅니다. 4차. 5차는 좀 달라요. 5차는 사회발전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 2, 3, 4차가 고도 경제 성장기인데 1차 경제계획은 62년부터 66년도까지요. 그러니까 자립경제 달성 후에는 기반 구축을 한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전력과 석탄 등의 에너지원을 확보하게 되고요. 기간사업 확충 및 사회 간접 자본의 충족이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경부선이라든지요. 고속도로는 막 기간 사업을 건설하게 됨으로써 차츰차츰 경제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산업 구조 근대화 및 자립경제 확립을 위한 더욱 촉진하게 됐다는 것이 2000년대 경제 계획인데요. 71년도까지입니다. 이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식량 자급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때까지 1966년도까지는 그래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71년도부터는 이제 보릿고개가 차츰차츰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식량 자립. 그러면서 공업 구조의 고도화 키트를 마련하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76년도에는 3차 경제 계획인데요. 성장 안정 균형 이때서부터 이제
균형이라는 말이 도입하게 되는 거죠. 자, 계획 목표가 뭐였냐면 자립적 경제 구조 달성하면서 지역 개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요럴 때 71년도까지는 7억 불을 달성했는데요. 76년 불과 5년 만에 수출이 5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35억 불 달성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공업의 고도화가 진척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의 복지와 생활 향상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81년도에 이르러서 균형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형평과 능률이라는 개념으로 보편화되었고요. 따라서 계획 목표가 뭐냐면 자력 성장 구조의 확립이고 사회 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하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기술의 혁신이 등장한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3차년 경제계획에서는요, 안정, 균형, 이 4차년대에서는 능률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1차, 2차 소득 분배 개선책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성장과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기술의 혁신이라는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점 과제로 연구 개발 투자의 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회 발전기에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능률과 균형, 이 형평 이런 세 가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계획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 교육이라는 그죠? 훈련이라는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보시면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산업인력 양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 경제 발전에 따라서 산업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산업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것이 직업훈련이다라는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이후에 이 법들이 많이 직업훈련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많이 제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교육 훈련입니다. 그러면 산업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다르게 일반 교육 훈련은 무엇이냐? 바로 재직 근로자의 재교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입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업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일반 교육훈련이라는 것은 직업을 잡고 난 이후에 재직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재직 근로자의 재교육과 향상 훈련을 통해서 직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가 생기게 되냐면 전문 훈련 기관이 생기게 돼요. 그 전문 훈련 기관 중에 뭐가 있냐면 한국 생산성 본부라든지 한국 능력협회가 설립이 되어지는데요. 자, 우선 그렇다면 다시 봅시다. 한국 생산성 본부는 1957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자격증 보시면 이게 많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IT교 정보기술환경, 그래픽 기술 자격, 심지어는 언어 쪽으로도 CAD 실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떠한 그 기업에 대해서 직무 훈련 교육이 이렇게 있죠. 교육 신청 방법부터 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 요즘에 뜨고 있는 말도 있고요. R&D 회계, 원가, 구매 자재, 부동산까지도 있네요. 이런 교육 부문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도 하게 되죠.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분석을 하게 되고 조언을 해주게 되는 컨설팅도 이렇게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능률협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능률협회요. 한국능률협회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교육, 아까 있었죠? 생산협회도 교육이 있었죠? 또 맞춤식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맞춤식 교육에서 한국능률협회에서는 이렇게 리더십을 조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리더십 또는 글로벌 비즈니스, 물류, 비즈니스 영어 이런 것들도 다 있죠. 그죠? 컨설팅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능률협회나 또는 생산성 본부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재직자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산업인력공단이라고 들어봤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역시 훈련을 위한 훈련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직자를 위한 훈련 기관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자격 취득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QNET이라고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이 있거든요. 우선 하는 일부터 보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 시험부터 해서 전문 자격 시험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기술 자격증과 전문 자격증 이렇게 QNET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자기 시험을 볼 수 있는데요. 기술 자격 시험의 종류에서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보셨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자격 정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자격증도 있고 외국 자격증도 있고요. 자, 자격증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기술사 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자격증 발급 안내도 있고요. 자,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정보 처리 기능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요 QNET 한국산업인력공단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셨듯이 뭐라는 겁니까? 그죠? 이러한 자격증들은 일반 교육 훈련에 속한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것은 직업훈련 쪽에 조금 더 부합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생산성이라든지 능률 협회에서 하는 것은 바로 일반 교육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딱딱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그런 성격들이 좀 더 강하게 보이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고용보험법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근로자 직업 훈련 촉진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직업 능력 개발로 일원화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2004년도에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으로 개정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고용보험법이라든지 근로자 직업 훈련 촉진법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이런 법에 대해서 이제 법 제도의 변遷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 관련 법 혹은 제도의 변천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인적 자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적 자원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밖에 없어. 교육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한 거야 라는 말이 실제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나라는 진짜 천연자원이 없을까요?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봤는데요. 자,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나라를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미국,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브라질,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아마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러시아도 그렇죠. 천연가스가 많죠. 그런 것 때문에 천연자원이 많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죠?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130개국 중 한국 인적 자원 능력은 어떠냐? 천연 자원이 없다면 인적 자원은 어떠냐? 한국은 어떠냐? 130개 중에서요. 우리나라는 전체 인적 자원 지수가 27이에요. 그런데 문해와 삼술 능력은 24세까지 했을 때 1위고요. 고등교육 등록률, 그러니까 대학에 가는 등록률이 2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7년도 자료 같은데요. 노동 참여율은 아무래도 120이고 남녀 고용, 성별 격차는 85위. 여튼 여기 보시면 자, 인적 자원 능력은 그죠? 여러 가지 그 섹터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데 문해나라든지 혹은 산술,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면서도 셈할 수 있는 능력은 1위더라. 그래서 대학교 가는 능력도 대학교 등록률도 2위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실제로 2017년도에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자, 평가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등록률은 2위고, 그죠? 독해 산술률은 1위고, 뭐 고등교육 성취율은 3위까지도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자면 인적 자본 능력과 개발은 상당히 상위에 위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130개국 중에서요. 실제로 노동 숙련도도 130개 중에서 25위 정도면 뭐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죠? 다시 이 자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천연 자원은 없더라도 인적 자원이 아주 풍부하고 높더라라고 얘기를 일반화시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고등교육 등록률이 높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교육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정과 의지에 부합하는 훈련 제도 역시 계속적으로 변화 발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직업 훈련 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63페이지 여러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옛날부터 상인 자재를 교육 훈련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져야 되죠?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되고 어느 작물은 어떻게 물을 대야 되는지 대장간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홈이라든지 곡괭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이 도제 제도가 활용되어서 이미 교육 훈련 방법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요. 1960년대부터 그죠? 경제개발 계획이 있다는 거 여러분 머릿속으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제개발과 공업화가 추진되었던 것이죠. 부족한 산업 인력을 양성하면서 이제는 직업훈련 제도가 도입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67년대에 이르러서 직업훈련법이 제정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때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또 노동의 환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좋은 환경에서 노동을 해야지 생산성이 올라간다, 능률이 또 올라간다 이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가이드라인과 최소한의 노동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훈련법이 제정이 되었던 것이죠. 직업훈련 기반이 구축이 되었고 1967년도에요. 사업 내 직업훈련 주축이 되면서 공공직업훈련이 보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봅시다. 67년도에 사업 내 직업훈련이 주축이 되어서 공공직업훈련이 보완되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 이건 다른 홈페이지에서 조금 따왔는데요. 그죠? 자, 우선은 출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자, 이렇게 요 HRD 에셋에서 자료실에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는데요. 공공직업훈련과 지정직업훈련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죠? 공공직업훈련은 1967년 직업훈련법이 도입되면서
68년도에 중앙직업훈련과 UNDP, UN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공직업훈련이 되었고요. 자, 그해 3년 뒤에 1971년도에 한국직업훈련원과 정수직업훈련원, 정수직업훈련원은 유경수 여사가 만들었던 훈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원조를 받아들여서 이제 훈련하는 기관으로서 커 나가게 됐는데요. 1976년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1976년도입니다. 이때 직업훈련 기본법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생기게 되고 인정직업훈련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6년 뒤 1981년도에 지금의 아까 보여드렸던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전신인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10년 뒤에 인천기능대학을 필두로 해서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지금도 있지요. 천안에. 그러면서 94년도에 지정직업훈련으로서인 직업전문학교 명칭이 사용되면서 폴리텍 대학이 나오고 실용전문학교 명칭으로 대학 학교들이 이제 훈련기관들이 나오게 되더라. 바로 여러분 보시면 공공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정직업훈련이 우리가 흔히 말했던 뭐가 됩니까? 그죠? 사업 내 직업훈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물론 이때 사업 내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개인 민간 직업훈련 기관 뿐만이 아니라 사업 주체 내에서 있는 일종의 교육기관 사업 내 한국 타이어 내 타이어 훈련소라든지 또는 철도 청 산하에 옛날에는 철도청이었죠. 철도청 산하에 철도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인식 부족이 되고 사업 내 직업훈련이 또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교육이 얼마나 교육비가 들어가고 그죠? 또 교육을 하기 위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걸 빼버리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의 직업훈련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설립되더라. 이때 공공직업훈련기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필두로 해서 폴리텍 대학도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산업인력공단의 설립이 1981년도에 생기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은 운영되면서 국가기술 자격 검증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문화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업훈련 제도는 거칠게 얘기하자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생성되기 전까지를 직업훈련 제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나왔냐? 일반 교육훈련 제도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반 교육훈련이라는 것은 아까 앞장에서 직업훈련과 일반 교육훈련을 나눠봤었죠. 여기서 일반 교육훈련의 변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방 후에 미군 부대 종사자에 대한 기능공 훈련이 있었습니다. 관리자 교육 훈련도 체계적으로 실시가 되었는데요. 군복무 장병의 기술 훈련. 왜냐면 전쟁 저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군대는 유기적으로 인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군 복무 장병의 기술 훈련을 받게 되고요. 경영관리 훈련도 실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전후 한국생산성본부와 능률협회 등의 전문 훈련기관이 설립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자, 직업훈련에서는 산업인력공단이 조금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고 일반 교육훈련은요.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능률협회가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배격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가. 바로 이게 태생부터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 수출 증대되면서 아까 35억 불 수출이 늘어났다고 했었죠. 기술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해야 될 필요로 기업 내 교육 훈련의 중요성이 고조된다. 그래서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능률협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교육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기업 내 훈련 조직과 다양한 훈련 과정이 개발되어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서 1997년도에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이 제정되고 99년도에는 직업훈련 의무제, 직업훈련 촉진기금법이 폐지되면서 전 사업장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97년도가 조금 IMF가 온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고용주가 임의로 해고를 시키기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근데 해고가 당하고 퇴직자가 나오면 실업급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실업인 상태 내에서의 가정경제를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사회적인 안정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비가 있어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접을 했다고 합시다. 배 용접을 했던 사람이 그죠? 조선업이 조금 어려워서 퇴직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건축 용접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특성에 맞는, 그 직무 특성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교육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교육비조차 없다는 거죠. 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요. 자, 이런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제는 직업 훈련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고용에 대한 보험으로 개념을 확대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사업장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게 되었고요. 필요시 직업훈련을 위탁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성협회라든지 한국능률협회에다가 이 사업주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관리자 같은 과장에서 이제 부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부장에 대한 리더십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그 리더십 교육을 아까 보셨듯이 능률협회에 가서 좀 받도록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직업훈련 위탁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보겠습니다. 직업훈련 촉진법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직업훈련만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거보다 좀 더 확대된 개념인 고용보험법이라는 것은 직업훈련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도 이때부터 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업급여를 이제 받으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99년도에 사회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자, 다시 봅시다. 퇴직하고 구직하는 그 사이에 고용보험법이 들어왔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그죠? 이제는 다양하면서 좀 더 연속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 알아두시다. 직업훈련 촉진법 다음에 고용보험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평생교육법이 나오면서 이제는 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는 여태 등장했던 개념이 뭐냐면 자, 이제 이때 등장했던 개념이 뭐냐면 경단녀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남성만이 이제 남녀 차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남성만이 퇴직을 해서 구직을 하는 이 사이에 사회 안정망의 혜택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뿐만 아니고
또는 경력 단절 여성에 있어서도 재고용의 기회에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된 것이죠. 그죠? 이 평생교육법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이요. 우리가 있는 직업훈련, 이 직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홈플러스라든지 어떤 백화점의 문화센터에서와 같이 취미라든지 어떤 교양광자들도 개설이 되는 것입니다. 대전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죠? 시민대학 있죠. 대전 시민대학이요. 이거 역시 평생교육법 하에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직업훈련촉진법에서 고용보험법, 평생교육법으로 넘어가면서 직장인의 계속교육이 되면서 재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내대학의 양성화가 되고 학력 및 학위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2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사내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사내대학.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철도대학이 있었고요. 또 세무대학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2000년도 초반에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한 지금 한전대학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 직종에서 필요한 기술을 아주 고급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치겠다라는 그 기업의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정 공과대학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나무위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출처가 그렇게 100% 정확하다, 학문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는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더라도 한번 대략적인 개괄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한정공과대학교가 뭐냐? 2022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죠? 광주나 나주 이렇게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제 돼 있네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전대학이라고 치시면, 그죠? 검색 사이트에서 한전대학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여러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세상에 없다 한전공대 수업, 학과, 시험 다 없앤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고급 실무 인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그죠? 좋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네. 저희들이 65페이지에 있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용어 이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6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것은 교육과 훈련인데 이게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육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죠? 자, 범죄하는 방식을 가르친다. 도박하는 방식을 가르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르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걸 교육이라고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교육이라는 것은 몇 가지의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한 교육이 사실은 이 훈련과도 약간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개념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사업 내 직업훈련인데 직업훈련 분담금이라든지 직업교육, 실업교육 또는 기술교육, 산업교육, 생애교육, 평생교육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알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대학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 교육비에 대한 나의 수익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산해 보는 것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인적 자원, 인적 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나의 자본은 얼마인지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적 자본론의 개념에서 교육의 수익과 교육의 비용, 그리고 그 수익 대비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해보는 수익률, 이 교육의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분히 교육 경제학적 측면에서 이건 파악해 보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교육 지금 환경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